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뭐 11쪽에 있는 빈칸 채우는 것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내일 혹은 아니면 다음번 시간 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1번에서 한 번 더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넘어오시면 14쪽에 이제 현재시 또 다른 작품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작가의 유리창과 이제 나희덕 선생님의 성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지용 작가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은 사실 유리창 1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 있다는 거는 2도 있고 3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요건 어떤 연작시의 느낌이 있구나 라는 거, 연작시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유리창이라는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이미지를 보시면 저 유리창을 보시면 저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능을 하죠? 밖을 비추. 밖을 비추. 네, 어찌되었든 뭐 다 비슷해요. 맞습니다. 근데 안과 밖을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구분하면서 단절시켜요. 근데 그냥 벽이 아니라 유리창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밖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러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과 동시에 되게 웃기게도 연결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지용 작가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정지용 작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유리창을 바라보다 보니 저 세상에 있는, 그렇죠, 이승에 있는 이 아버지와 저 세상에 있는 아들 사이에는 가로막혀 있어요. 하지만 이 유리창을 통해서 아들의 기억이나 아들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되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결,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 정도를 기억을 하고 좀 보도록 합시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유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유리창이고요. 요거예요. 단절과 연결의 이중적 매개체가 되죠. 그리고 이 차고 슬픈 것이라는 거는 유리창에 이렇게 옆에, 특히나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옆에 이렇게 있어서 하게 숨을 내쉬면 뭐가 생겨요? 입김이 서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고 슬픈 것은 입김이 서린 모습인데 왜 입김이 서렸을까요? 창문에. 그렇죠. 한숨과 연결이 돼요. 이 한숨은 무엇으로 인한 한숨이 될까요? 아들의 죽음. 그렇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한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어린거린다라고 그러는데 이 어른거리는 거는 약간 동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동적 이미지. 열없이 붙어서서, 열없이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기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언날개랑 그 다음에 이 파닥거린다, 역시나 파닥거린다도 동적 이미지랑 연결이 되고요. 양 언날개라는 것을 통해서 날개는 보통 누가 갖고 있죠? 비행기요 이런 거 하지마. 자, 새가 갖고 있죠. 새 같은 경우에는 새와 입김을 연결하고 있는데 저 새는 나중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산으로 날아가 버린 산새. 근데 그 산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내 곁을 떠나버린 아들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 파닥파닥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요 부분 그냥 입김이 계속 서리길래 지우고 다시 보고 지우고 다시 보는 행위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뭐가 더 심화되고 있죠? 아들에 대한 그렇죠, 그리움.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계속 저렇게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입김을 보면 하고 입김을 풀면 밖에 지금은 밝아서 뭐 사물이 보입니다만 밤이라고 한다면 그 밤의 어두캄캄함이 입김으로 인해서 흐려졌다가 닦아내면 다시 어둠만 있고 흐려졌다가 어둠만 있고. 근데 그 흐려지는 입김이 누구의 모습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동적 이미지를 가진 어떠한 아들과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래, 죽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검은 뭐밖에 없어? 바퀴 뭐밖에 없어? 어둠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까만 밤은 죽음을 의미해요.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게 밀려나가고 밀려와서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그렇게 창문을 어둠이 깔린 밖을 쳐다보던 창문에 뭐가 보이느냐면 물먹은 별이 보여요. 자, 뭐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밖이 어두컴컴할 때 유리창을 보면 밖에가 보여요? 아니면 딴 게 보여요? 뭐가 보여죠? 내가 보이죠. 거울처럼. 그렇죠? 밖이 까마니까 내 모습이 비쳐요. 내 모습 중에서 별처럼 반짝거리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반짝거렸을까요? 물먹은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물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눈물을 먹으면 눈과 연결이 돼요. 그게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이 유리를 닦는 행위가 앞에 있었던 그 전체적인 행위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왜 유리를 닦고 있어요? 갑자기 유리가 더러워 보여가지고 닦고 있나요? 유리창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죽은 아들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행위예요.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외로운데 황홀하대.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역설적 표현. 보통은 외로워서 슬프다라고 하거나 외로워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 외로운데 황홀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나는 혼자야 신난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얘기하는데, 죽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외로움이 있어. 근데 왜 황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나마 죽은 아들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와 뭐가 병치되어 있는 거냐 하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아들을 추억하는 행위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고은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들의 그렇죠. 사망 원인, 사인이 되겠죠. 사망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은 그냥 뭐 무슨 병이 걸려서 혹은 아니면 아파서라고 했을 텐데 폐혈관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찢어져서 죽었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아들을 잃은 비애감, 슬픔이죠. 비애감이 부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 정도 표현의 기교를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찢어진 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사용이 되어 있고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산새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산새라고 하고 있어요. 저 시옷이 혹시 중세국어 우리 좀 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 하이시옷이요? 중세국어 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관역격 조사 의로 갖다가 사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의새입니다. 근데 그냥 산새라고 얘기를 하면 중의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기도 하죠. 한자로는 왜 산자를 썼습니다만 죽은 새 반대가 산새죠. 그렇죠. 살아있는 새. 그래서 비록 내 곁을 떠나갔지만 너의 기억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러한 의미로 갖다가 사용이 되기도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되게 좀 복합적인 시어로 갖다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 산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 근데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유리창을 닦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있는 무엇을 떠올린 거죠? 아들의 추억. 그렇죠? 자. 추억하고 있는 거죠. 생생하게 추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날아가 버렸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날아갔구나도 역시나 날아가 버리니까 동적 이미지가 있고요. 날아갔구나 라고 갖다가 영탄적 어조인데 감탄을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비탄함이 드러나죠. 날아가 버렸구나, 내 곁에 너는 없구나 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지용 작가의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슬픔의 정서, 그 다음에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서 자꾸 죽은 아들을 떠올리는 그리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작품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 적으셨으면 나를 하도록 하죠. 너무 더우면 잠깐 좀 끌까요? 어떤 식? 일단 잠깐만 껐다가 껐다가 할 거야. 왜냐면 내가 더
저 뒤쪽은 아마 금방 또 썰렁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얘기 안 해주면 나는 몰라요. 자, 제목을 보시면 성 느티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을 영어로 갖다가 바꾸면 뭐가 되죠? 그 성자가 아닌데. 성스럽다 할 때 그 성. 그렇죠. 세인트. 그렇죠. 홀리요. 네. 네, 뭐 홀리도 네.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보통 성 바오로 할 때 세인트 바오로 뭐 이렇게 가죠. 아 괜찮아요. 네. 저는 네, 틀린 답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대답을 안 하는 애들보다는 대답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홀리, 그쵸? 성스러움. 왜 이 느티나무를 성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따가 그 작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벼락 맞은 느티나무예요. 보통 벼락 맞으면 골로 갔다고 봐야 돼요. 그쵸? 네. 저승사장 하이파이브를 하고 갔는데 그 죽어버린 느티나무,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한 느티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을 마치 뭐 해내는 느낌이죠? 꼭 해내는 느낌을 보면서 어떤 생명력의 위대함을 노래하고자 한 작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를 성스럽게 얘기한 이유는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놓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확실히 내신 대비가 됐든 아니면은 윈터나 썸머가 됐든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보시면 내 성격 알잖아. 저는 수업 중간중간에 어떠한 에피소드나 이런 걸 얘기해주면 얘기해줬지 수업을 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스타일 알면서 그냥. 자,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 자, 요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을 통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잃은 모습이에요? 생명력을 잃은 모습. 마치 뭐처럼 보여?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 고목이지만, 자, 이지만이라고 하면서 역접이 되어 있다면 진짜로 죽었다 죽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창녕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 자, 이 올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 봄이 오기 전에 번개를 맞았나봐. 그렇다면 봄이 와도 죽었으니까 새싹이 나오지 않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새싹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봄도 잎을 내었다. 잎을 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무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무의 생명력. 뭐 강인한 혹은 끈질긴 그러한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며 이 부분이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하늘을 밀어 올렸다라는 것은 진짜로 뭐 나무가 하늘을 밀어 올렸다라기보다는 무엇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을 형상화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뭐가 돋아나는? 그렇죠. 생명,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이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밀어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싹을 틔우는 그 모습을 형상화를 한 거죠. 밀어 올리며 그는 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무를 그라고 하고 있어. 무슨 법?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 의인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는 한 그루 용수처럼 제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뭐가 잡아. 용수라는 거 한자를 보시면 부수가 뭐지 아니?
나무. 그렇죠. 부수가 나무, 목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용수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불어나는 생명력을 가진 나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뭘 이끌어내고 있죠? 생명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번개를 맞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기한 속이 검게 타버렸다라고 하는 거에서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지아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궁이라고 하는 건 그 속이 검게 타버린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뭐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죠? 새싹이, 생명력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자꾸만 잎사귀를 꺼내고 있어요. 뭐가 이어지고 있죠? 싹을 틔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 이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이 뭐랑 연결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네. 안녕.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저것과 연결이 되는데 나에게 죽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갖다가 뭘 준 거죠? 어떤 고통이나 시련을 준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아우 무거워. 책이 왜 이렇게 무겁니? 근데 이 고통과 시련은 무엇을 위해서 견뎌낼 수 있었죠? 봄이 오면 다시 무엇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해내고 있어요? 이겨냈어요. 새싹을 피워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안고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자, 그냥 잎이 아니라 눈부신 잎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 이파리에서 겁나 광이 나서 눈부신 잎이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강조하고자 쓴 표현일까? 그렇죠. 극복한 모습, 생명력,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고통이나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생명력을 어떤 태도로 갖다 얘기하고 있죠? 와, 빛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부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되게 우와 하는, 그렇죠? 예찬적 태도가 되겠죠. 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문학 14쪽입니다. 네. 자, 그렇게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사를 다려내어 놓는다. 자,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워가지고 뭔가를 달려내죠. 보통은 약을 다려내요. 한약 같은 거 다려낼 때 다려내는데 이 다려내는 시간과 뭐가 연결되냐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를 다려서 내어놓아요. 뭘 내어놓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새싹, 그쵸? 생명력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낮에 새와 밤에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새들어 사는 자. 낮에 새, 밤에 새. 낮에 새와 밤에 새와 다람쥐 일가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이 다양한 생명들이 그 느티나무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기는 죽어가는 혹은 아니면 죽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무엇을 품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생명들을 품고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름 몇 점, 별 몇 개에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구름 몇 점이나 별 몇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순수함 혹은 아니면 어떠한 자연 혹은 아니면 그 자연으로부터 연계가 되는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력을 품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검은 아궁이에는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특한 표현인데, 모든 빛이 모여서 불탔어. 불타면 보통은 제가 돼요. 사라져요. 근데 모든 빛이 또 나와요. 모든 빛이 모여서 불이 타버렸는데 다시 모든 빛이 나온다라는 건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되게 웃기는 게 번개를 맞아서 불에 타버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이어지는 모습? 생명력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얘기예요. 원찬띠. 그래서 고목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중성이죠? 겉모습은 죽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새싹을 표현에는 뭘 가졌어? 생명력을 가졌어. 오케이. 자, 까마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하다. 검은색 이미지이죠. 까마귀하고 검은 울음. 여전히 이 아궁이 같은 번개 맞은 부분은 시커매. 그게 갑자기 새살이 터서 막 생명력이 된 건 아니야. 하지만 나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마지막.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처럼.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인형 뭐뭐같이. 지규법. 그렇죠. 발이 묶인 채 날아오는 새 같은 경우에는, 발이 묶인 채 날아오는 새를 표시를 해놓으시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발이 묶여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했죠. 나무는 뭘 내리고 있어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만약에 죽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말았거나 나발이거나 그냥 죽었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날아오르는 새라는 거는, 새는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아올 수 있어? 날개가 있기도 하고, 치킨도 날개가 있지만 그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발이 묶은 채 날아오는 새라는 거는 그 생명력을 지닌 나무를 이제 부각하는 표현이 되겠죠. 부각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푸른 날개는 진짜 날개예요? 무엇을 얘기하죠? 새로 돋아난. 그렇죠. 새싹을 얘기해요. 생명력을 가진 새싹.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누냐. 자, 가하고 나가 엮여 있는 이유는 전혀 반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죽은 존재에 대한 얘기이고요. 나는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묶여있는 이유는 둘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에 대한, 그렇죠. 어떤 이쪽 가에서는 추억을 통해서 그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명력과 연결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작품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새싹을 통해서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 부분에서도 그 유리창을 닦는 행위가 사실은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 닦는 행위를 왜 외롭지만 황홀한 신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리창을 닦는 행위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아들과의 추억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제 부분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빈칸 채워넣기랑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문제 있고요. 역시
역시나 빈칸 채우기 있고 18쪽으로 넘어오시면 7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지문들이 있죠. 네, 오늘 그거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예요. 뭐 임마들아?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는? 이제 안 들어오시나요? 수시군요. 네. 네.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언어를 줬어요. 그 이유는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백석 시인의 선우사라는 작품입니다. 와씨. 백석 작품은 사실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문학사에 굉장히 이름이 당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작품들도 많이 썼고 근데 이제 이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불행하고 힘겨웠던 삶에 대해서 원망의 태도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을 이겨내는 혹은 아니면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나와 나타샤와 나타샤와 힘당나기와 나타샤 나와 나타샤와 힘당나기 이겁니다. 그러한 작품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요. 이 백석의 시에서는 뭐가 자주 나오느냐면 가난이라는 요소가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신의 그 화자의 삶에 대한 얘기. 그러나 거기에다가 그 가난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힘겨움,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묵묵하게 견뎌내고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까지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건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을 보시면 이 한자인데다 이 선자가 반찬이에요. 무자가 친구죠. 그 다음에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요거 뭐? 네, 뭐 또 보통 사연이라고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사연 혹은 아니면 뭐 이야기 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찬 친구 이야기인데 반찬을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전 시가 쪽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청빈하게 사는 삶 혹은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는 뭐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에게 친구가 넷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애들이 왕따란 얘기. 그게 아니라 자연의 어떠한 그 가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불변성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위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뭐 물쌓기나 이런 걸로 갖다가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갖다가 까부시지 않는 이상 돌은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경우에도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이미지랑 이어져서 변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만이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고전시가의 내용이나 늘 함께하는 늘 내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이나 친구로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라는 거는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시를 딱 보면서 가도록 하죠. 낡은 나조반에 나조반이라는 건 이제 되게 쬐끄만 아니야 쬐끄만 뜻은 않지. 좀 큰 상입니다. 큰 상이에요. 밥상이에요.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와 같이 앉아서 자, 이 부분 보시면 밥상에 흰밥하고 가재미하고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럼 나도 반찬이야? 아니야. 지금 밥을 누가 먹고 있는 거죠? 나.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있죠. 밥이랑 가재미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재미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이 밥과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이렇게 동시에 엮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무엇을 느끼는 대상이 되는 거죠? 친근함을 느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죠?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와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난다. 이 쓸쓸한 저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 쓸쓸한 저녁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알 수가 있고 처주도 할 수 있죠.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혼밥이에요. 혼밥나. 프로 혼밥나. 자,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계속해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흰밥과 가재미를 같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왜? 셋은 친구니까, 세트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자,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털어놓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매우 친밀한 관계이니까. 무엇이 없는 관계죠? 거짓이 없는 관계인 겁니다. 자,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의인화는 당연한 얘기고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만족감, 그리고 얘들도 밥상에 혼자 올라와 있고 나 역시 혼자고, 그래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지. 동진함의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자, 맑은 물 및 그 다음에 해정하다, 맑은 물 및 해정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오고 있느냐면 탁하거나 썩었거나 냄새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정한 할 때 그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올곧은이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더럽혀지지 않은, 혹은 아니면 어지러워지지 않은, 혹은 타락하지 않은 어떤 개념을 얘기할까요? 퓨어? 그렇지. 순수한. 네, 이미지랑 이어지게 됩니다. 야이. 맑은 물밑과 해정한 모래토 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시절은 사실은 어떠한 시절일까요? 밥 먹는 시간이요? 네. 그렇죠. 밥 먹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막 육축반상이 있는 게 아니고 겨우 밥하고 가재미에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함과 연결된 순수함, 가난함.
그 가난함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탓이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형성된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 동질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잇을 먹고 나이는 탓이다. 혹시 물닭이 뭔지 아시는 분? 물에 있는 새예요. 먹을 수 있는 새야. 오리 이런 진짜. 물닭은 오리예요. 되게 시골틱한 표현입니다. 물닭은 오리입니다. 맛있어요. 뭐 이것들아 애들이 먹잖아.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잇을 먹고 나이들은 탓이다. 자, 바람 좋은 한벌판과 단잇을 표시를 해놓으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어떤 이미지랑 연결이 돼요? 순수함, 가능. 계속 저거랑 연결이 될 거야. 저것들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뭔가 빨간 맛인데 뭐라고 하니까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연과 일치되는 모습들, 여전히 순수함, 가난함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시어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형성될 수 있었어? 이 흰밥과 가재미와 나 사이에는 동질감과 신뢰감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휘어졌다. 자, 욕심이 없어서 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욕심이 없다라는 게 이 셋에 뭐가 돼요? 공통점이 돼요. 나와 흰밥과 가재미의 공통점은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는 게 시각적으로 형성화가 되는데 어떠한 색채를 가지고 있어? 흰색. 그렇죠? 이 흰색 색채 이미지가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순수함, 가난함, 혹은 아니면 뭐 순진함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착하디 착해서 색같은 이건 뭔 색같은 이건 성질이나 기세가 억센이라는 평북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평안북도 방언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향토적, 토속적. 오케이 그래. 그러한 특징도 있군요.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자, 가시 하나는 뭐에 없는 거죠? 가재미에 없겠죠. 가시 골라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파리하다라는 건 무슨 색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푸른색이에요. 파리파리한 색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흰색과 이 파리했다라는 것이 푸른색인데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라는 건 어떤 색은 옳고 어떤 색은 그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흰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으면 흰색이 더 흰색처럼 보이고 푸른색이 더 푸른색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방식이 색채 대비입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공통점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없고 뭐가 어떤 상황이고 뭐죠? 욕심이 없고 착하고 그 다음에 정갈해요. 누가? 뭐가? 가자미하고 흰밥하고 나하고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자, 않다, 없다, 않다 라고 무슨 형 서술어를 쓰고 있죠? 오케이, 부정형 서술어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정 표현을 사용을 하면 나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 그러면은 내 지금 상황에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로워할 까닭도 없어. 외로워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만족을 하는 모습. 한자성어로 갖다. 그렇지. 네.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부분 전반적으로 묶어놓으시고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드러난다라는 거. 이 안분지족이 주제의식이. 욕심내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자, 세상 같은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속세나 아니면 선물적 욕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딴 거는 우리 셋만 있으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건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무슨 태도가 드러나죠?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자, 조선을 떠나고자 하는 거를 탈조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속세를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것. 과연 내 삶이 조선을 떠나고자 하는 게 탈조선이었어. 그렇죠. 속세를 떠나고자 하는 것. 탈속, 그렇죠. 탈속적 태도. 가 드러난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애매하네요. 그렇죠. 2분 만에 뭔가 더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렇다면 요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고 읽으신다라는 작품까지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 9번 문제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죠. 몇 문제 안 돼요. 많은데 누구야 이런 지